30페이지에 9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95번 문제, 피부 반응 검사 스킨 테스트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스킨 테스트를 한다, 병원에 가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는 기본 진료료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는 안 들어가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 한번 볼게요. 간 디스토마 피부 반응 검사, 페디스토마, 결핵, 한센병, 또 이제 한센병에서 히스타민과 레프로, 그 다음에 발암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 반응 검사에 속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나 보기 1번에 나오는 피부 광반응 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킨 포토 테스트라고 해서요. 피부에 대해서 햇빛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건 스킨 테스트와 별도로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피부 광반응 검사는 피부 반응 검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인 거죠. 33페이지 10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사료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검사료 중에서 검사료 항목 중에서 특히 많이 하는 요 검사, 소변 검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6번에 보면은 건강보험 심사관리 2권 제2장 검사료에 있는 요 일반 검사와 관련되는 항목을 해설로 이제 참고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누-225는 분류 코드죠. 요 일반 검사로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일반 검사 뭐 몇 종, 소변 검사 4종, 7종, 10종에 속해지는 검사와 관련이 없는 거를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 책을 한번 펴보면 요 일반 검사의 누-225에 가면은 요 일반 검사는 화학 반응 검사를 하는데 유관 검사 눈으로도 검사를 하고 화학 반응 검사로도 해서 혹시 내 몸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지진 않았는지 소변 내에 피가 섞여져 있진 않는지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져 있진 않는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에 봤더니 검사 종목으로 유로빌리노겐, 단백, 당, 요자멸, 빌리루빈, 케톤체, 비중, pH, 그러니까 산도죠. 아질산염, 백혈구 요 정도가 우리가 요 일반 검사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이 중에서 4종까지 했다 8.20점, 7종까지 했다 12.39점, 10종까지 했다 20.90점. 그러니까 요 검사들은 일반 검사로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기 5번에 나오는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신장의 기능을 확인하는 하나의 검사로, 소변 검사로 크레아틴의 수치의 함량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금액을 따로 받는, 그러니까 점수가 따로 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 검사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35페이지 11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번 문제부터는요. 산정 지침보다는요. 기준 문제가 심사기준 문제가 115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고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내용 볼게요. 에이즈 검사의 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래요. 에이즈의 검사의 급여 기준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 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 요인 사전 규명 및 진료 과정에서 감염 예방들을 위하여 실시한 누 722가 일반 면역 검사, HIV 항체 이런 것들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자, 에이즈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검사를 할 때 급여 기준 누구나 에이즈 검사 막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 장기 이식 수술을 해야 돼.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해야 되는 거죠. 왜? 나 제공해야 되는데 나 에이즈라는 병 앓고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죠.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한 경우 에이즈 검사 해볼 수가 있고요. 중증의 감염 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이 많이 나는 환자. 네, 이 진단명은 없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요. 투석 환자, 이런 환자들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형적 피부질환이 이게 자꾸 이상하게 두드러기가 자꾸 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에이즈 검사 해볼 수가 있다. 동성애 매충 성병 마약 주사 경험자, 기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에서요. 너무 쉬워요. 중증 정도는 돼야 에이즈 검사 해야지. 경증 감염. 경증 감염은요. 단순
URI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상기도 감염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증 감염, 이거 경증은 뭐야? 아주 가벼운 감염이라는 거죠. 이럴 때 에이즈 검사까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115번 문제 정답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41페이지에 1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133번에 봤더니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외우기 쉬워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 진단료에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판독료와 촬영료라고 되어 있어요. 촬영료는 촬영을 찰칵 찍는 거고요. 판독료는 뭐예요? 전문의 선생님이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판독을 해놓는 거죠. 이 환자는 육안적으로 봤을 때 어떻고요? 그래서 현미경점 촬영을 해서 어느 부위에 몇 센치의 크기의 종양이 있고 이런 얘기를 적어 놓겠죠. 이런 거에 대한 판독료와 촬영료 이 값이 하나의 방사선 값에 나눠져서 있습니다. 이 내용 어디에 나오냐면요.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에서 몇 번에 보면 되냐면 요 4번에 나와 있어요. 산정지침 해가지고 1번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에 있어서 별도로 산정될 수 있는 재료에 대해서 가부터 아까지 나와 있습니다. 조영제라든지 특히 비싸게 드는 필름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약재 중에서 비싼 내용들은 이제 다 별도로 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1, 2, 3 한 다음에 4번에 한번 볼게요. 4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상 진단료의 소정 점수에는 판독료와 촬영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영상 진단료가 1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중에는요. 판독료와 소정료가 각각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판독료가 여기 적혀 있어요. 30%, 소정료가 촬영료가 7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 30. 너무 외우기 쉽죠? 여러분들 촬영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왜 어려워요?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고 환자 자세 맞춰야 되고 근데 판독도 어려워. 판독도 어렵지만 우리가 그 촬영을 나온 필름을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다 라고 쓰는 게 이제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 70%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45페이지에 15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문제는요,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150번 문제는요, 종합병원에 입원 환자가 CT를 촬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병원에서요, 찍는 촬영기 중에서 엑스레이 말고요, 엑스레이는요, 엑스레이 말고 고가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CT, MRI, 페트. 자, 이런 장비들은요, 병원에서도요, 구입을 했을 때 굉장히 홍보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광고도 많이 합니다. 이유는요, 고가 장비에 우리 들여놨고요, 이 장비들은요,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CT, MRI, 페트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기준도 까다롭게 되어 있지만, 우리 환자가 촬영을 했을 때 보험이 되지만, 본인 부담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높다. 자,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종합병원에서 입원을 했다. 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의원이든 입원을 했을 때 본인 부담률은 20%예요. 전체 입원료 중에서 저는 20%만 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래인 경우에는 종별로 달라지죠. 30, 40, 50, 60. 그래서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으면 30%를 내고 오고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는 40%를 냅니다. 종병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는 50% 전체 비용 중에서 50%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있고요. 종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외래 진료비로 우리는 60%를 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래일 때는 본인 부담률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입원했을 때는 20%예요. 자, CT, MRI, 페트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왜? 고가 장비야, 비싼 장비야. 입원해서 촬영을 하더라도 외래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을 해라 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왜? 비싼 장비니까 20%만 받아서는 운영이 될 수가 없어.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병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CT, MRI, 페트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
본인 부담률을 놓자 이렇게 돼서요. 2번을 해서 CT를 찍더라도 본인 부담률은 외래 본인 부담률로 낸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키워드 종합병원의 본인 부담률 우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종합병원에서요. 일반 환자 요양급여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답은 50% 고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150번 문제에서 종합병원이 아니라 병원급에서 CT 촬영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40%. 아시겠죠? 네, MRI로 바뀌었더라도 여러분들은 푸실 수 있습니다. 151번입니다. 골밀도 검사 인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시 제2023-293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2019년 여러분들 거에는 20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랑 차이는 없습니다. 골밀도 검사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입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급여 대상은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1번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이 기준을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 골밀도 검사를 하는 이유는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남성보다는 여성이기 때문에 노년 환자들 중에서 여성은 65세 이상 그리고 70세 이상의 남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위험 요소가 한 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그러면 고위험 요소라는 건 무엇인지 여기 당구장 표시로 내려가 볼게요. 고위험 요소는 1번의 저체중입니다. BMI 수치가 18.5 미만인 사람. 두 번째,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골절이라는 원인은 외상이에요. 어딘가에 부딪혔거나 사고가 있거나 이랬을 때 골절이라는 진단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비외상성 이거는 내가 어디 부딪힌 적도 없고 사고를 당한 적도 없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다리에 금이 가여 있다. 이게 비외상성 골절이고요. 이거에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그래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 폐경이 된 폐경 전 여성, 폐경 후 여성,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번입니다.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번입니다. 비외상성 골절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인 거나 장기간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기타로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검사는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65세 이상의 여성, 가능하죠.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에 들어오고요. 고위험 요소가 한 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자, 5번입니다. 60세 이상의 여성과 75세 이상의 남성. 그래서 60세는 65세로 바꿔줘야 되겠죠? 65세 이상 여성과 75세 이상, 이것도 틀렸죠? 이것도 70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45페이지 1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15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검사 항목 중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작성 시 분류가 다른 검사 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검사 항목이라고 하면은요. 진짜 검사가 있고요. 방사선 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방사선 검사에는 CT, MRI, PET, 조영제 넣고 하는 검사들 이런 것들이 방사선 검사에 들어가고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CBC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혈청학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 포함해서요. 내시경 검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검사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럼 153번에 보기를 보시면 가스트로스코피는 내시경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요. MRI 여기, UGI 시리즈는 조영제 넣고 찍는 방사선 촬영 검사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다 여기 들어가고요. 바리온 에네마 같은 경우에도요. 소화관 하부에 X선을 찍기 위해서 바리움이라는 조영제 넣고서는 찍는 겁니다. 자, CT 당연히 여기죠. 그래서 2, 3, 4, 5번은 방사선 검사에 들어가는데 가스트로스코피는 검사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8페이지 161번 퇴원한 자 조제료에 대한 일반적인 산정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이고요. 자, 보기에서 퇴원 다음 날부터 퇴원 환자에 대한 조제료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약을 퇴원하면서 타간 약에 대해서 조제하는 값.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심사관리 2권 투약 및 조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뒤에서 이제 산정 지침을 확인해 보겠지만, 자, 보면은 퇴원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자, 이길이라는 말은 퇴원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수나 투약약 등은 불문한다.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 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담당 의사가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이 길어서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떤 병원에 산부인과랑 소아과가 있다. 그래서 산부인과 약과 소아과 약을 각각 전문 진료 과목에 의해서 각각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이 퇴원 환자 조제료에 대해서 각각 산정을 한다. 동일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 조제가 가능하며 수기료는 각각 산정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일 의사, 내과 선생님이 동일 환자한테 처방을 하는데 하루에 2번 이상 처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방료를 조제료를 각각 산정한다. 이 얘기가 틀렸습니다. 동일 의사가 동일 의사 환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1회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내복량의 경우 만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자, 그러면 퇴원 환자 조제료에 대한 산정 지침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답은 4번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퇴원 환자 조제료에 대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퇴원 환자 조제료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주에 보면은 이제 심사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번에는 퇴원 다음 날 이길부터 산정한다. 이거 맞죠? 제수, 투약약 등을 불문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의사가 한번 처방할 때 약의 종류를 3종류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 양도 어떤 거는 3일치, 어떤 거는 이틀치가 나갔다. 이런 거 불문하고 처방전 1개당 나가게 됩니다.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 환자에 하는 경우 각각 산정한다. 이거 보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복약 1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복약은 1회당이라는 얘기는요. 퇴원 환자 조제료가 한번 처방전에 대해서 이제 뭐 7일분이 나갔다. 그러면은 7일치에 대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만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 점수의 50%를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한다. 그래서 보기 5번도 여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정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본 것처럼 옳지 않은 것은요. 동일 의사가 동일 환자한테 수기료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이제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산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이 아니라 1회, 동일 의사가 동일 환자한테 하는 경우에는 1회, 한 번만 처방 조제가 가능합니다. 16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2번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에 대한 일반적인 산정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라고 되어 있고요. 2번 환자에 대하여 2번 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당연히 2번 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환자에 대하여 2번 기간 중 2번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퇴원 환자로 바뀌게 됩니다. 2번 기간 중으로 들어가고요.
재수, 내복약, 외용약, 투약약, 지문력 과목 수를 등을 불문한다라는 얘기에는 며칠 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1일당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내복약도 먹었고 외용약도 발랐다 각각 산정이 아니라 이런 거 불문하고 들어간다. 자,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왜? 1일당이기 때문에 요거 하루에 18.17점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형 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 투약한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타블렛으로 되어 있는 거 가루약으로 조제 투약했다. 30%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162번에 보면은요,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 각각 산정이 아니라 1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정 점수인 18.17점만 산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2번 환자에 대하여 2번 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당연하죠. 2번 환자 조제 복약 지도료. 그러니까 2번 기간 중 재수 내복약 불문,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투약한 경우에도 소정 점수만 1일당이라는 건 하루에 한 번, 하루에 10개의 약을 먹더라도 하루에 소정 점수 18.17만 들어간다는 거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49페이지 165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료 산정 방법.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5번에 주사료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그러면 주사료에 대한 산정 지침을 한번 봐야겠죠. 자, 우리가 주사료는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안 나오긴 했는데 근육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내 일시주사, 정맥내 점적주사, 그리고 수액제 주입루를 통한 IV 사이드 인젝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정맥내 일시주사는요. 혈관에다 놓는 주사인데 작은 주사를 정맥에다가 한 번에 놓는 주사고 정맥내 점적주사라는 거는 입원을 했을 때 우리가 수액주사 맞는 거 있죠? 이렇게 병이 달려 있고요. 수액줄이 있으면 여기 팔에다가 주사를 맞는 수액제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액제 주입루를 통한 주사라는 게 우리가 매번 혈관을 잡을 때마다 환자도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 수액제 주입루에다가 키트를 하나 달아놓고요. 수액제 주입루를 달아놓고 이거를 통해서 혈관을 통해 주사를 하는 방법 이게 있습니다. 자, 근육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요. 외래로 왔을 때 주사가 여러 번 들어간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여러 개의 주사가 들어간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래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근육주사가 하루에 2번까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놓는 값을 인정을 해주는 건데 약값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2번에서는 2번까지 된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작은 주사는 이게 기본이다. 자, 정맥내 일시주사 같은 경우에는 1일당이라는 기준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여러 번을 맞아도 한 번밖에 소정점수 한 번밖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1일당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액주사잖아요. 수액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병 또는 포장 단위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2개를 맞았어요. 3개를 맞았어요. 4개를 맞았어요. 상관없이 병당 포장 단위당 요거가 몇 번 교체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맥내 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세트 있죠. 요거는 사용한 경우 개당 5.42점을 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 점적 주입을 하는 인퓨전 펌프라고 해서요. 우리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수동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많이 맞고 있는데 인퓨전 펌프라는 거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1분에 몇 GTT 몇 방울 요거를 이제 딱 적어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는 한 기기당 27.08점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나눠져요. 우리가 요게 100ml 미만짜리가 있고요. 요게 100에서 500ml 그리고 500일에서 1000ml 이렇게 해서 그 용량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리터짜리 3개 맞았다. 500ml짜리 한 4개 맞았다. 모두 다
맨날 다 산정이 되는 거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는 얘랑 똑같아요. 외래는 한 번, 2번은 하루에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보기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1번, 2번, 3번, 5번은 다 요 내용에서 다 나오는 얘기고요. 4번에 있는 인퓨전 펌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에 불문하고가 아니라 여기에 봤더니 인퓨전 펌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기당 한 개의 기기당 27.08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을 1회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기당, 기기 불문이 아니라 기기당. 그래서 165번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주사제 문제네요. 주사제 문제에서요. 문제가 마-5에 있는 점적주사라는 건 점적주사가 뭐예요? 우리 수액주사 얘기하는 거죠. 네, 수액주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주사는요. 100ml 미만, 100에서 500, 그리고 501에서 1000으로 수가가 분류되어 있다. 근데 1회 3의 경우 진료비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맥내 점적 주사에서 그러면 보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 자, 이게 산정 방법이에요. 한 병 또는 포장당이다. 요게 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100ml, 500 이거를 10개를 맞으면 10개 다 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요. 한 병당 산정한다. 1일당이라는 건 하루에 한 번밖에 보험 수가를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병당. 네, 요거를 문제를 낸 겁니다. 한 병당 산정한다.